가끔 나이를 묻는 사람을 만난다. 그때 나는 별 감정 없이 내 나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벌써? 라고 묻는 표정에서 내 나이가 새삼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물론 나도 벌써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아직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나는 아직도 여자이고 나는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고 나는 아직도 내 일에 대해 탐구해야만 하는 나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지금의 내 나이를 사랑한다. 인생에 어둠과 빛이 녹아들어 내 나이의 빛깔로 떠오르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네, 지금의 제 나이를 사랑하는 저는 신앙송가 시인 김현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을밤이지요. 네, 이 아름다운 가을밤에 인문다 도시 순창에서 순창 군민들을 모시고 신앙송과 함께하는 북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순창 군립도서관과 도서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하셨지만 저에 대해서 잠깐 부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 감성의 결정체인 시를 통하여 촉촉한 감성을 전하는 감성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신앙송을 하고 또 신앙송을 통한 감성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송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가을의 전령사인 김대규 시인께서는 그의 시 가을의 노래에서 사람이 보고 싶어지면 가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밤에 누가 보고 싶으신가요? 누가 그리우신가요? 아마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던 부모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토크 하는데요.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토크 콘서트 책 제목이 무엇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서영 작가랑 함께 진행할 거거든요. 근데 이서영 작가를 무대에 모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작고하신 분 중에서 윤동주. 나 힌트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첫 번째로 나오면 어떻게 하지? 힌트 5가지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을밤에 윤동주 시인의 그야말로 짙은 그리움, 짙은 가을이 묻어있는 시 한 편 낭송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해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수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계획이다. 여러분, 짙은 가을 속에 오신 것 같으신가요? 네, 이렇게 가을을 질펀하게 수놓았으니까 이서영 작가를 무대 위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블루노트 이서영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송가 김현서님께서는 광주에서 오셨고요. 저는 순창으로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창 군민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우리 김현서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나는 지금의 내 나이를 사랑한다. 자, 나는 지금의 내 나이를 사랑한다. 내 나이를 사랑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역시 안 드시는 분은 누구야? 안 드시는 분은 내 나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블루노트입니다. 8년 전에 여기 왔고요. 8년 전에 한 10,000권 정도 읽었다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15권, 안녕하십니까? 15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전국에 있는 독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인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문 강의는 초점이 이거예요. 지금의 내 나이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신앙송가 김현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최선의 순간, 지금 여기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은 이게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그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았다고 해서 먼저 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쓴 15번째 책은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입니다. 우리 신앙송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성 스피치 하시고 감성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15번째 책이 나의 감성을 깨우는 책 한 권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송가님께서 제 책을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책 한 권을 골랐습니다. 그게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대부분 읽어보셨죠? 네, 매우 짧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10대 때 읽었을 때와 20살 때 읽었을 때 그리고 지금 저는 비밀이지만 저는 이제 지구별에 온 지 5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읽기를 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그래서 읽어보니까 제가 10살, 10대 때 혹은 20살 때 읽었던 것들과 너무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10대보다 20대는 10년, 10대보다 30대는 20년, 10대보다 50대는 40년, 10대보다 60대는 50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송가님께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들어보시고 다시 처음부터 이걸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는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영광이고요. 행복한 시간 함께 해보시죠. 네, 자 다시 우리 신앙송가를 불러보겠습니다. 김현선님. 세상에 이런 우와,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셀 실버스타인. 옛날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년은 그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의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나무와 소녀는 때로는 숨바꼭질도 했지요.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녀는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다 커버렸는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이 필요하고.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하고 소년이 대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해지에서 팔려무나. 그러면 돈이 생기겠고 너는 행복해지겠지.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따서는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넘쳐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단 말이야.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내겐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어린애들도 있어야겠고, 그래서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 나에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는 자기의 집을 지으러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하도 기뻐서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온 얘야.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와서 놀자.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난 여기로부터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렴.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난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타오를 수도 없고 타고 오를 기운이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뭔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굽은 몸뚱이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얘야, 이리로 와서 앉으렴.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나무 밑둥에 앉아 몸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 읽었던 오늘 셀 슈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년이었던 적이 우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무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서영 작가를 모시고 여러 나무의 사례를 한번 들어가면서 일단 한번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따뜻하지만 저는 10대 이걸 읽었을 때는요.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최소한 이 책을 40번에서 5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이 책을 다시 읽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 그저 작품으로 읽었을 때와 달리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연습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 이것을 읽을 때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아낌없이 주고 싶지만 그 아낌없이 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이제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을 주지 못해서 부모들이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손등과 손바닥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을 줄 수 없어서 미안한 것보다 더 정신적인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이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이 지구별을 떠났습니다. 56년 정도 살았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뭔가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죽어도 괜찮으신 분 계세요? 우리 오빠 짱이다. 또 오늘 죽어도 괜찮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를 충분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여기를 충분히 살면 어제의 어떤 순간도 지금 여기였고요. 1시간 뒤에 어느 순간도 지금 여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그러면 20분 전에 시작했을 때도 지금 여기였어요. 자, 우리는 한때 소년이었는데 아까 우리 김현서 신앙송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새 나무의 나이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소설로 출발해서 즉 문학으로 출발해서 거기에 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집어넣어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넘어와서 보니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새롭게 읽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의 단계를 4개의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에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 징징대도 괜찮은 나이가 어린아이 시절이래요. 이 어린아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20살 정도, 30살 정도 되고 이랬을 때는 어때요? 나도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아까 소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필요한 이런 단계가 바로 낙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인간의 삶에서 낙타. 이 낙타의 시기는요. 무거운 짐을 지는 시기를 이야기한대요. 이 무거운 짐을 지는 시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스캔을 해보니까 대부분 저 낙타의 시기는 지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짐이 많이 되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사자의 삶으로 넘어온대요. 어떻게? 삶과 대적하는 순간. 내가 늘 숙제처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 사자라고 하는 현실과 나와 대적하는 혹은 현실과 대면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대요. 그리고 60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은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렇죠? 결혼을 시키고 이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정년퇴직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어린아이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막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였는데 이 세상 풍파를 다 경험하고 나서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물질적인 고통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고 세상의 경험도 정말 많이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불신도 많이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답이야, 사랑이 답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렇게 다시 어린아이의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이 영화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소년이 나이가 들었는데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 이 순간으로 들어왔네요. Giving tree. 여러분, give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요? 예, 주다예요. 이 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gift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gift가 뭐죠? 선물이에요. 주는 것은 선물을 주는 거래요. 주는 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이 소년에게 끊임없이 뭘 주고 있죠, 여러분?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년은 끊임없이 이 선물을 받는 자인 거죠. 지금 이 책에서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년은 끊임없이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줘봤어요? 주지 않았어요? Yes,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 나무를 사실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 상정을 한번 해 보실게요. 오늘 주제는 어머니라고 본다면 자,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매일같이 소년에게 무언가를 주어요. 그러면 이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숲속의 왕자 노릇을 할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무준기를 타고 올라가고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은 이렇게 예쁜 짓을 하면서 부모에게 공을 다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키울 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왼수 같아도 돌아서면 예쁜 것이 자식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소녀는 나무를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나무가 행복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간, 낙타의 시간, 사자의 시간, 다시 어린아이의 시간으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나무는 어떨 때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더 많아졌어요. 즉, 아이와 부모가 단절이 되는 거죠. 소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전부 받아가지만 그렇지만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는 아까 그 문장 읽으셨죠?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다 그런 것은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서 행복하지만 받을 때도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준다, 받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사이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일방적인 관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신나게 놀고 싶어. 돈도 필요해. 돈 좀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뭐라고 해요? 돈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나눠주지요. 그래서 아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도 뛰고 함께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끊임없이 다시 와서 이 나무 행복했다는데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가 다시 그가 돌아오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겠죠. 자, 그래서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또 어때요, 여러분? 멀리 떠나버렸어요. 함께 하지 않아요. 감사함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다가 사라져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도 없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이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거쳐서 다시 노인이 되는 이 노인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기력이 사라졌잖아요. 욕심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었을 때 그래서 나무는 어땠다고 여러분?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자녀가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 끊임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요즘 9시 뉴스 여러분 보시죠? 보시면 이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 긍정적인 소식,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이 더 많나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다음이란 네이버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가 하나 있었냐면 80이 넘은 어머니가 자기 집 아파트 바깥에서 자고 먹고 2달을 살았대요.
자고 먹고 2달을 살았어. 그게 방송이 나오자 왜 그런지 취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취재를 해 보니까 결과가 뭐냐. 딸하고 같이 살았던 아파트인데 딸이 아파트를 이사를 하면서 엄마에게 "쓰레기를 좀 비워 놓고 오세요."라고 해 놓고 그 사이에 도망가고 문 잠궈 놓고 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는 그 딸이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연을 듣고 보니 이 엄마가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신발에 관련된 가게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는데 아들한테는 뭘 다 나눠 주고 딸한테는 꼴랑고 아파트 하나를 줬던 거예요. 그니깐 물질적으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 딸이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파트 한 채밖에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미움이 쌓였던 거예요. 받으면서도.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소년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낌없이 주기만 했잖아요.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무엇을 주지 않았어요. 내 몸을 전부 줬어요. 물질적인 것은 주었지만 이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면 이 주는 것이 다시 나에게 선물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돌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어, 우리는 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동시에 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제가 영재교육원에서도 가서 강의를 하면 꿈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이 아니고 엄마가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엄마가 부자가 되는 게 꿈이면 이 아이는 무엇이 꿈이겠어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게 꿈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저기 소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도서관에 계십니다. 도서관은 무엇이 있는 공간인가요? 책이 있는 공간이에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각이에요. 맞죠? 누군가의 생각.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어떤 철학자에게 물었더니 그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남의 생각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대요. 남의 생각을 듣는 것. 요즘에는 남의 생각을 듣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생각이 강화가 되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2가지 타입이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노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점점 멋있어지는 어른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른이 될 것인지 노인이 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쌍치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가들 3명이서 쌍치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3번의 강의를 마쳤는데 그 3번의 강의를 끝까지 참여를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서 쌍치 도서관, 쌍치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야, 이 정말 약간 니체의 삶, 니체가 얘기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는 순창 국립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쌍치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순창에서는 인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사람을 불러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여기가 몇 좌석인지 아세요? 여기 몇 좌석이게요? 땡. 네? 짱이다. 쌤 다음에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여기 90석이래요, 여러분. 여기 90석인데 90석을 제대로 못 채웠어요. 이 빈칸에 있는 건 누군가가 앉아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빈칸인 거죠. 여기 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만들고 있다. 정말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발생시키는데 우리 현서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송가 여기다 모셔놓고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데려놨는데 이렇게 빈 공간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프로그램 하나를 발생시키면 2, 30명 정도가 온대요. 근데 우리 쌍치가 30명, 40명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리더의 힘이라고 봐요. 순창읍이 사실 수가 꽤 많아요. 선생님 몇 명이나 돼요? 10,000명. 예스. 10,000명 중에 이 90명에 못 모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기 어린이 도서관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면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90세 된 노인이 법정 앞에 섰대요. 어린이 지원을 지나다가 과속을 했기 때문이래요. 자, 근데 몇 세? 96세요. 그래서 왜 과속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어요. 96세 된 아버지가 암에 걸린 아들을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데리고 간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6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암에 걸린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간다. 이 아들은 몇 세쯤 됐을까요? 60대 후반이거나 70대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요. 21세기에 여러분 이시형 박사님 아시죠? 이시영 박사님은 1934년생이시래요. 책을 110권 쓰셨대요. 88세신데 책을 110권 쓰셨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60대처럼 보일 정도로 건강하시대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신인류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대요. 신인류가 온다. 자, 여러분 96세 아버지가 70세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는 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80세, 90세가 이렇게 많은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도 안 오시기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가끔 그러세요, 선생님? 아, 원래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이 보약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인류예요, 우리들은. 여러분은 정말 신인류의 시대를 살아요. 저희 형부가 저희 어머니랑 제가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 형부가 자주 오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은 우리 나이가 만약에 50세야, 60세야, 70세야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 70세 완전 젊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인류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저희 형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나이에 곱하기 0.7을 하래요. 지금 진짜 내 나이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예전의 60과 지금의 60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60 곱하기 0.7 하면 몇 세? 42세요. 70세라면 70 곱하기 0.7 하면 77은 49. 맞나요? 예. 이렇게 나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인류예요. 최소한 미국에서 9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가 되었대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면 2, 30년, 20년 정도 지나면 약 1,000만 명 정도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래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시다면 100세 사실 수 있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30년 정도가 되면 120세 사는 것도 평균 사는 것도 가능하대요. 여러분 요즘엔 줄기세포가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DNA 거의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연구가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이식한다거나 간을 이렇게 완전히 새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가는 사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65세 이상이 되면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건강 때문에 여러분 의료보험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에 썼던 것의 80%를 전부 다 쓰고 죽는데요.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아파요. 저렇게 아까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보셨잖아요.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빙 트리의 이 나무인 내가 그루터기만 남은 내가 아니라 정말 이 튼튼한 줄기를 가지고 있고 그 기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낌없이 준다라고 해서 그냥 주었어요. 무상으로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너 공부 열심히 하니까 1등 했으니까 뭘 줘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뭔가를 주고받았을 때에는 그 사이에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인 성숙 이런 것을 가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6세 우리는 너무 오래 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주는 그런 나무 옆에서 살았던 소년이었다면 어느 순간 내가 끊임없이 줘야 하는 그런 나무의 입장에 와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대부분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주되 제대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줄 수 있으려면 내가 충분히 건강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 공동체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보통 나이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70세 곱하기 0.7을 해라. 그러면 49세예요. 그렇죠? 49세라면 훨씬 젊어요. 70이라는 나이보다 49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훨씬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뇌도 활성화되면서 점점 행복해지거든요. 점점 행복해진다. 자, 이야기 둘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4월 군마현에 일본이에요. 군마현의 한 쓰레기 처리 회사가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현금 얼마를 발견했다고요? 예. 그래서 버려진 유품 속에서 섞여 나온 돈이 지난해에만 얼마라고요? 1,900억 원이요. 1,900억 원.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강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것도 신문에서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일본의 10대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이 벌어들인 것만큼 벌어들이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쓰질 않는데요. 은행에 갖다 놓지도 않는데요. 저렇게 모아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점점 1인 가구가 많아져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져요. 기빙 트리라고 해서 뭔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소년조차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데 저 물질적인 것, 저 돈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정신적인 부분이 공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흥면에 살고 있습니다. 복흥면에 추령마을에 살고 있는데 북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북카페를 누가 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북카페를 오픈하지 않고요. 예약을 하시면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이제 만나고 이러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뚝뚝뚝 두드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 어르신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80세시래요. 80세. 80세인데 60까지 이렇게 식당을 크게 하시다가 다 접어버리고 정읍 산내면으로 오셨대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오셨습니까? 오신다고 하셨는데 산내면에 정착을 해서 20년 동안 책을 부지런히 읽으신 거예요. 80세신데 책을 부지런히 읽으셨어요. 그렇게 책도 읽고 순창군에서 뭐 또 많이 하시던데 예, 취타대 네, 무용 생 무용 우리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 취타대도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해봤는데 국어 선생님을 만나도 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러셨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님께서 이제 제 책을 한 권을 읽으셨어요. 최근에 나온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책을 3번 읽으셨어요, 선생님? 3권을 2번씩 읽으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내가 정말로 아낌없이 뭔가를 주려면 아프지 않으셔야 돼요. 아프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라고 하는 건 몸뚱이의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성함은 김영자 구자 선생님이세요. 김영구 선생님이신데 제 책을 한 권을 보시고 2권을 주문을 하셔서 2번 읽으셨대요. 그래서 따님 주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책을 읽고 싶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아낌없이 준다는 것, 여러분 정신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 소년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그루터기에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그냥 물질적인 것만 사실은 줬어요. 그리고 단지 행복했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노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동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주는 어머니 혹은 끊임없이 주는 아버지 이게 감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로 주어야 될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러는데도 고독사를 해요. 이 고독사를 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가 없진 않아요. 근데 저런 소년 같은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소년들에게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내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감사는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감사를 못 느낍니다. 인간은 결핍이 부족함이 없으면 감사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때 나 아내도 갖고 싶고 집도 갖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결핍의 순간에 무언가 한마디는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께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야기 셋. 양육할 자신이 없었다. 양육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봉투에 아기를 담아서 주차장 한쪽에 내려놓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났다. 아기는 탯줄이 달린 채 담요에 쌓인 채였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아기를 양육할 자신이 없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20대 부부인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아기 탯줄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 아이를 종이봉투에 담아가지고 차를 타고 멀리까지 가서 어느 주차장에다 놓고 왔어요. 차가 있을 정도면 그래도 가난하진 않아요. 저 정말로 힘들게 여기 순창에 와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책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었고 강의할 수 있었고 전국을 다닐 수 있었어요. 최소한 차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세상이 가고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것조차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구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라운드가 고3 영어 가르치는 수능 그 학원 과외 선생님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3년간 과외를 하느라고 학원을 하고 저녁에 9시, 10시가 되면 돌아와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이동하는 시간 20분에서 30분을 제외하고는 풀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1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 이상의 연봉을 보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3년간 제가 제 아이가 딱 하나 있는데 이 아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시간이 되면 히말라야도 가고 중국에도 한 달 갔다 오고 이런 것은 했을지 몰라도 이 어머니하고 교감하는 3년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준다고 했을 때 물질만 줘서는 안 돼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가장 필요한 게 스킨십이에요. 안아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 여러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늘 내 아들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오면 안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대 관계가 이렇게 컨택이 돼야만 이 손주에게 돈을 줘야만 좋아하는 그런 손주 말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유대감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의 크기는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장소에 있어요. 순창 국립도서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쌍치 너무 멋있었어요. 쌍치 작은 도서관. 이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실제로는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는 강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인데 누가 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강의를 펼쳤더니 40명쯤이 오더라니까요. 여기 온 만큼이 오셨어요. 이게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사셔야 돼요. 여기 어린이 도서관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동화책 정말로 재밌는 거 많습니다. 동화책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 많습니다. 눈이 나빠요? 아니요. 시신경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시력이에요. 하루 13시간 앉아서 책 봐요. 그래도 눈 이 상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야기 넷.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나? 누가 가장 보고 싶어요? 예, 엄마 또는 어머니. 엄마 또는 어머니. 엄마, 어떤 경우에 엄마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 놀랬을 때. 맞아, 아이고 엄마 이러죠. 아빠 이러는 것도 봤어요, 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어머니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엄마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남자는 씨를 뿌리고 그 밭에 씨를 뿌리면 그곳을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즉 부성이라고 하는 역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이 아이들을 눈빛으로 키워내는 것은 엄마예요. 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떤 엄마여야 돼요? 아낌없이 주되 무언가를 주는지를 알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90세, 100세를 살아야 된다니까요. 향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아낌없이 주는지, 무엇을 아낌없이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앙송가 김현서 쌤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천히 여유롭게 이야기를 제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김초혜라고 하는 시인의 어머니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누일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알아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1940년생이십니다. 1940년생.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를 제외하고 10년간, 15년간 앉아서 하루 13시간씩 책을 보는 미친 짓을 한 덕분에 아파트 한 채 말아먹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유원지에서 일하고 풀밭에서 잡초 뽑는 일하고 공장에서 3개월 일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6시까지 끙끙대고 있다가 책 쓰는 작업해서 15권 썼는데 저희 엄마가 보기에는 저는 미친 애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북카페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옮겨야 됐어요. 마을 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그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없으니까 광주에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순창 군민이 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가 5인데 저처럼 말썽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성실해요. 근데 저처럼 지구별 여행자랍시고 온갖 걸 경험하면서 막 이렇게 뒤집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뭐 하고 있냐면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경영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어요. 납부금을 누가 주시겠어요?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투자하고 계세요. 투자. 근거 있는 투자.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공부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 내년까지 투자하시면 제가 몇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자꾸 열어주셔야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쓴 것만 알아서 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선이 있으면 그 가운데 토막은 당연히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드리면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지금 80세가 막 넘으셨는데 저와 같이 있으면서 80세부터 돌아가시는 100세라고 저는 상정을 하는데 요때 20년 동안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김용님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뭘 했을 때 행복한지 깨닫는 이런 거 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감성, 우리 감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부모를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몰라요. 내 생각대로밖에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다시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보세요. 쓴 것만 알아서 쓴 줄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당연합니까? 단 것만 알아서 단 줄을 몰라서 아까 그 소년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고맙단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를 버리다. 정병근. 푹 맞은 어머니가 밥을 드신다. 인간 힘으로 왼쪽으로 오르면 씹는 만큼 오른손으로 밥알이 몰린다. 오구랑 노부처럼 밥을 씹는다. 넘어가는 밥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다.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넙죽 잘도 받아 먹는다. 우리 어머니. 밥은 묵었나 전화 속 목소리 이젠 들을 수 없다. 살아서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어머니. 뭔 장가지? 둘 거라고는 밥밖에 없던 어머니. 다시는 밥할 일 없다. 밥 한 채 다 날리고 심심한 어머니. 하루 종일 누워있는 어머니. 남자들에게 슬슬 버려지는 어머니. 요즘에는 요양원 가는 거 정말로 싫어하신대요, 어르신들.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대요. 맞죠?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 잘 돌보세요.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아까 이시영 박사님이 34년생이래요. 그리고 88세예요. 그런데 정말로 에너제틱하게 산대요. 자기는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산대요. 그러니까 88세인데 110권의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소식을 하신대요. 아침에도 밥 한 술 정도밖에 뜨지 않는데요.
그런데 당근이랑 이렇게 섞어서 조금씩 먹는데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서 훨씬 좋대요. 여러분, 배는 80%만 저장하기. 아셨죠? 80%만 저장하기. 따뜻한 물 아침에 일어나면 부지런히 드시기. 그리고 밀가루 드시지 말거나 너무 좋아하시면 줄이시기.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건강한 몸이 되어야 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잠을 잘 못 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을 잘 못 자면 이타심이 줄어든대요.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 잘못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면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대요. 그래서 78% 정도 이타심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다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 찾아보시고 내 마음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이게 내 몸을 보물처럼 사실은 챙기셔야 돼요. 아까 기빙트리에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마시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 푹 맞은 어머니처럼 남자들에게 슬슬 버려지는 그런 어머니 그런 거 하지 마시게요. 아시겠죠? 자,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 정일근.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레밥상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밭. 내 꽃밭에 앉은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투구의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렸을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모두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둘에 먹고 싶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 부를 엄마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일인 것만 같아요. 정말 고아들 많으시지요? 정말 저도 아버님은 가시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정말 먼저 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이서영 작가랑 도서관 2층에 관장님실에를 갔는데요. 거기 가는 길에 우리 순창문협 식구들의 멋진 시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멋진 작품들이었는데 오늘 저녁 이 주제하고 맞는 시를 제가 이렇게 2편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문협 식구들의 시를 제가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을 천산 이용기 그대도 가을입니까? 그곳 뜰하게도 가을비 내립니까? 여름 한철 우리가 일군 초록색 미로와 사랑의 붉은 통증은 이제 뿌리로나 내리고 가슴에 열리던 꽃들의 기억을 하나씩 둘씩 떠나 보내려 하십니까? 차츰 붉어지는 노을 앞에 쓸쓸한 숲길에 맨몸으로 서려 하십니까? 이곳도 가을입니다. 무성한 울타리를 걷고 세상 어디서든 내게로 오는 쓸쓸한 눈망울에게 나도 함께 섞여 가을 내내 순하디 순한 눈물로나 흐르겠습니다. 먼 곳에 계신 그대도 지금 가을입니까? 자, 이번에 2번째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가리라.
나도 석양처럼 아름답게 사가질 때가 오면 고향으로 가리라. 가는 길 첫사랑도 만나고 그 강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구름아 같이 가자 손짓도 하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불꽃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가리라. 그렇게 가면서 아직도 돌사가 눈물이 나면 술 한 잔 주막에서 마시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면서 가리라. 그렇게 내가 사가 없어질 때까지 가리라.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린 내 고향집으로 가리라.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세영 작가님이 잠깐 눈물을 보이신 것 같아요. 눈물 흘릴 뻔했어요. 저는 낭독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 그쵸? 그 이름보다 더 애틋하고 더 따뜻한 이름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나무로 남을 것인지 우리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을가을한 날씨여서 이렇게 이야 대상 받으실 만합니다. 멋집니다. 이야 짱이네. 되게 멋지죠? 그 저한테 하라고 하면 소름 돋아서 못하지만 들으라고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나만의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이고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년이잖아요. 그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면서 혹은 소년의 역할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게요. 무엇을 아낌없이 주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아낌없이 주어야 할 것인지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뇌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호기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호기심이 없어요. 어제하고 똑같은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는 어제와 오늘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노령화 시대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83세이신데 나는 5년만 더 살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88세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고혈압도 사라지고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건강하세요.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정도에 주무실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저처럼 불편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폰으로 글 쓰는 작업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도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문학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 이 시 쓰고,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베껴왔어요. 시 쓰고, 시 읽고, 시 외우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나, 머리 좀 비우고. 기존의 생각들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도 너무 많고 너무 많죠. 처음부터 배우는 학생처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배우는 학생처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1만 권을 읽었다고 하면 되게 놀라세요. 놀라시는데 사실 제가 날마다 공부하면서 느낀 건 겨우 1만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데 이 지식이 내 어깨를 이렇게 들어올리게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써 쓰이는 거 말고 지혜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겸손해 한다라고 해요. 저는 주로 철학을 공부하는데 필로소피예요. 필로소피. 필리아와 소피아가 합쳐졌대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래요, 여러분.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인데요. 이 지혜에 대한 사랑에 이르려면 지식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만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는 만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서관을 여러분의 전진 기지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 향후의 삶이 좀 더 멋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순창군립도서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선 쌤하고는 늘 이제 소통을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출판 기념회 하면 이렇게 사회도 많이 봐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우리 현선 쌤이 낭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편안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머니 소리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런 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는데 이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던 날 마취해서 깨어나고 있는 중에 제가 저기 분당 LH 공사에 그 CEO 과정 17학기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러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어머니한테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마취해서 깨어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큰 북소리를 안 맞고 자랐다. 큰 고통 없이 자랐다고. 큰 북소리를 안 맞고 자랐는데 내가 지금 마취해서 깨어나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네 얼굴 보고 이제 만약에 잘못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얼굴을 봤으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은 순간 동안은 저희 어머니하고 정말 이 지구별 여행자로서 도반으로서 동반자로서 저희 어머니가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삶을 제가 이렇게 경험해드리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가 5, 6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냉온욕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와 엄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인손처럼 늘 우리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함께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를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선생님, 박수로. 이거 스크린 올려주세요. 예. 우리가 오늘 가을가을한 시들 많이 만났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시는 그야말로 신앙송의 효시 같은, 그야말로 11월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그런 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상여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른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해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여 오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순창 국민들과 함께해서 또 이사영 작가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콘서트 어디에서 볼 수 없지요? 못 봤지요? 순창 국립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품격 콘서트였습니다. 예.